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휴가 떠나기 주저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무더운 여름에 감상하시면 좋을 시티팝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시티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것은 첫째, 애플 뮤직에 일본 음악들이 대거 등록되었죠. 그것도 무슨 실로요? 요즘처럼 스트리밍이 활성화되었어도 일본 음악 시장은 여전히 음반이 맹위를 떨칩니다. 최근에도 LP 한 장이 1만엔, 한국 돈으로 10만원 넘게 발매되어도 잘 팔립니다. 이런 독특한 시장이다 보니 아티스트들이 스트리밍의 권리를 내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오다 카즈마사도 스트리밍을 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야마시타 타츠로, 튜브, 차겐 아스카와 같은 아티스트는 스트리밍에 없습니다. 일본 계정에는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제가 사용하는 미국 계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곡은 애플 뮤직을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링크는 2편 영상에서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티팝은 지금 계절과 썩 잘 어울립니다. 시티팝의 많은 곡들이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라이프 스타일과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곡의 분위기나 가사가 여름과 썩 잘 어울리죠. 셋째, 제가 요즘 즐겨 듣습니다. 10대 때 들었던 음악을 요즘 다시 찾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즐겨 들었던 음악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음악이었습니다. 80년대에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그리고 오디오까지 일본 문화에 흠뻑 빠져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 시작된 가슴의 강렬한 두근거림으로 이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았으니까요. 음악의 경우 저는 80년대 뮤지션을 즐겨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가요는 90년대 르네상스를 맞이하기 직전이라 10대와 20대들이 좋아할 만한 뮤지션들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일본 음악으로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승환, 공이로비와 같은 걸출한 한국 뮤지션을 듣게 되면서 점점 안 듣게 됐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일본도 버블 경제로 일본 음악의 최고 전성시대였던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대만까지 아시아를 휩쓸었습니다. K-팝 이전에 J-팝의 전성시대가 있었던 거죠. 오늘은 오랫동안 음악을 들어온 음악 애호가로서 시티팝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좀 더 깊고 정확한 이야기는 조만간 시티팝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시티팝이라 부르는 음악 장르의 탄생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70년대부터 일본 전자산업은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등장한 소니의 워크맨은 바로 그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합니다. 1988년 세계 50대 기업 순위를 보면 무려 33개사가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며 일본의 문화산업도 호황을 맞이합니다.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이 3대 문화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폭발하기 시작해요. 지금의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대표되는 콘솔 산업이 바로 이때 닌텐도 세가로부터 시작됐죠. 일본 음악도 세계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사카모토 류이치의 YMO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YMO는 해외에서 먼저 돌풍을 일으키고 일본에 역수입된 사례입니다. 패션에서는 1980년 꼼데 가르송의 레이 가와쿠보와 요지 야마모토가 파리 패션쇼를 성공리에 끝내며 일본 패션 붐을 일으켜요. 이렇게 일본 산업들이 각 부문에서 세계 1등을 차지하며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음악도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죠. 우리에게 삼성, LG가 있고 빌보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BTS가 있는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이 자신감을 기반으로 70년대 일본 뮤지션들의 미국, 유럽 레코딩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더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90년대 초반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3집을 시작으로 이승환 4집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죠.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걸출한 연주자들이 대거 등장해요. 이는 일본에서 1950년대부터 불었던 재즈 붐 때문입니다. 이 책은 아메토라라는 책인데요. 제가 최근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일본 패션이 유럽과 미국, 특히 미국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떻게 일본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지난 100여 년간의 일본 패션 부분 서사를 W. 데이비드 마스라는 외국인의 눈으로 정리한 책인데요.
꼭 패션이 아니더라도 일본이 어떻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은 패전국으로 무척 가난하게 지냅니다. 그들의 재기의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6.25 한국전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기하면서 일본은 그들을 패배시켰던 미국의 문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음악, 바로 재즈였어요. 1950년대 재즈는 마일스 데이비스를 시작으로 그야말로 재즈 붐을 이루죠. 이 재즈 붐이 일본에서도 불기 시작합니다. 미군 부대 앞 재즈바를 중심으로 재즈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당시 일본에서는 라멘 배달원조차도 아트 블랙키의 모하니를 흥얼거렸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1930년대, 40년대생들은 어릴 적부터 재즈에 푹 빠져 지내게 되는 시기를 보내게 되죠. 1949년생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학교를 그만두고 20대의 재즈바 피터 캣을 창업하게 되는 일은 당시 일본에서는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재즈를 듣고자 하는 이른바 재즈 키즈들이 재즈 연주자가 되는 일 또한 무척이나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1970년대 일본에서는 꽤 두터운 연주자층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가수로 데뷔하거나 작곡가, 프로듀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일본에서 시티팝이 탄생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주죠. 다시 패션으로 돌아보죠. 아메토라에 따르면 일본에서 미국의 패션을 고스란히 모방하면서 1960년대에는 미국 명문 대학생들의 패션, 프레피 룩이라고 하죠. 파라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1950년대부터 미국은 최대 경제 호황이 찾아오고, 이런 넉넉하고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프레피 룩에 녹아 있었던 겁니다. 이에 관심을 가진 일본이 미국에 가서 이를 담아온 사진책 테이크 아이비가 그야말로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라 다시 나온 복갑판입니다. 이 프레피 룩을 그대로 모방한 패션 브랜드 벤이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기록합니다. 프레피 룩을 입고 긴자에 나온 10대들을 경찰이 단속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메토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벤은 카탈로그를 일러스트로 제작해서 화제를 모으는데요.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호즈미 가즈오입니다. 호즈미 가즈오는 아이비 스타일을 이렇게 일러스트로 소개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빈폴과 콜라보 라인을 발매한 적이 있죠. 이런 벤이 1978년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벤이 사라지고 벤이 모방했던 그 원주, 바로 브룩스 브라더스가 일본에 진출합니다. 모방이 아닌 미국에서 온 진짜 아이비가 일본에 상륙하게 된 거죠. 폴로도 뒤를 이어 정식 매장을 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일본인들에게 아메리칸 오리진이라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해요. 이런 문화의 시발점은 1970년 창간한 잡지 뽀빠이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잡지가 지금도 발행 중인 뽀빠이인데요. 뽀빠이를 발행하는 매거진 하우스는 이외에도 브루터스, 가사 브루터스, 앙앙, 그리고 엔드 프리미엄 같은 잡지를 발행하며 일본 잡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톰 브라운을 가장 섹시하게 입은 남자 키노시타 타카히로가 바로 이 뽀빠이의 전 편집자이겠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뽀빠이는 당시 캘리포니아의 삶을 그들의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의 남성을 일컬어서 시티보이라 부르죠. 이 뽀빠이는 결국 일본에서 히트를 기록하고 당시 일본인들에게 미국 서부의 삶을 동경하게 만들어요. 일본의 서핑 붐도 이때 뽀빠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하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미국에서 물건을 가져다 파는 편지샵들이 일본에서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편지샵 빔즈가 하라주쿠에 창업하죠. 빔스는 일본에서 가장 먼저 나이키를 판매할 정도로 앞서 있는 편집샵이었고 결국 성공합니다. 빔스는 성공하지만 투자주가 디렉터 시게마츠 오사무가 아닌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죠. 그래서 시게마츠 오사무가 자신의 신복들과 나와서 새로 창업한 편집샵이 유나이티드 에로우즈입니다. 자, 시티팝을 이야기하다 왜 패션을 이야기했을까요? 70년대 뽀빠이로 대표되는 일본인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캘리포니아의 삶이 바로 시티팝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시티팝은 음악 분위기부터 가사, 자켓 디자인까지 바로 이런 미국 서부의 분위기가 녹아있습니다. 시티팝이 여름과 잘 어울리는 음악이라는 이야기도 바로 이 맥락과 맞닿아 있는 거죠. 시티팝 시대에 일본 뮤지션들은 실제로 LA에서 레코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소개할 안니 같은 경우에는 한 앨범의 곡 제목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티팝 시조가 되는 오타키 H의 A Long Vacation 앨범 자켓은 데이비드 호크니가 LA로 이주하면서 그렸던 수영장과 유사하죠. 이외에도 시티팝 검색하면 나오는 아트들은 대개 호크니의 LA 시절 작품에서 모티브를 얻은 경우가 많습니다. 야마시타 타츠로의 For You 앨범 자켓도 일본이 아닌 LA 거리 어디에 있을 풍광을 보여줍니다. 시티팝은 당시에는 시티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히트되면서 일본이 이후에 붙인 특유의 장명인 거죠. 지금 시티팝은 AOR, Adult Oriented Rock, 듣기 편한 락 음악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히트를 기록했던 음악들이 일본에서 변이를 일으킨 장르를 시티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AOR의 대표적인 예로는 달콤하고 감미로운 알자로의 음악이 꼽힙니다. 일본 시티팝의 원류로 평가받는 것이 하피엔도인데 이들은 1966년 비틀즈 일본 내한 공연을 보고 난 후에 쇼크에서 시작되었다 합니다. 이들은 미국의 록을 세련되게 일본식으로 가져오고 싶었어요. 하피엔도 활동 시절에는 큰 족적을 남기지는 못했으나 해체 후 이들이 솔로 그리고 프로듀서로 전향하면서 전설이 됩니다. 리더인 호소노 하루오미는 이후 사카모토 류이치를 만나 YMO를 결성하고 전설이 되었습니다. 오타키 H는 독자적인 나이아가라 레이블을 만들고 여기서 시티팝의 아버지 야마시타 타츠로를 순산하죠. 마츠모토 타카시는 작사가로 활동하는데 마츠다 세이코의 히트곡을 다수 썼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의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 광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채용곡이 든 사진을 보니까 반갑게도 오디오로 소너스 파웨로와 옥타브를 쓰네요. 스즈키 시게루는 주로 연주와 편곡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하피엔도 사인이 후배 시티팝 아티스트들이 탄생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준 거죠. 이런 시티팝의 붐은 1970년대를 시작으로 9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음악이 수십 년이 지나 유튜브를 통해 수년 전부터 글로벌 붐이 불게 된 거죠. 시티팝은 지금의 아이돌처럼 가수의 외형적인 매력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연주자 중심에서 탄생한 음악이었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티팝은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줬죠. 당시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현철, 빛과 소금, 아침 등이 대표적인 한국의 시티팝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의 음악을 잘 들어보면 일본의 시티팝과는 좀 다릅니다. 일본보다는 유럽 그리고 미국의 재즈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의 시티팝은 AOR이 일본과는 다른 종으로 변이된 결과물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본에서 시티팝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시티팝 대표 아티스트 그리고 제가 8, 90년대 즐겨 들었던 일본 아티스트들의 곡을 소개해봅니다. 참고로 이 곡의 작사가는 제1교포 강진화 씨입니다. 남편이 바로 야마시타 타츠로예요. 아니 1984년도 음악인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될 수 있어? 연주가 그냥 미쳤어요. 미쳤다는 표현밖에. 그리고 그녀는 전설이 됩니다.